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오전 세션에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사회 통합성과학산센터 유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한국사의 위기를 5대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문, 국제관계, 지역, 뭐였죠? 재난,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렇게 5가지인데 오전 시간에는 그 중에서 2가지, 기초학문과 국제관계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해외학자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의 위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앞서서 유효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30분 정도 이제 해외학자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20분 정도 이제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정 토론자 선생님의 토론을 들은 후 이제 나머지 10분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인 기초학문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학문은 이제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의 오가와 요시카즈 선생님께서 일본의 다문화 보육과 관련된 주제로 이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선생님 모시고 바로 이제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온 오가와 요시카즈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어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종혁 교수님께 통역을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じゃあ、日本語で話したいと思います。通訳をお願いいたします。私の発表は、日本の多文化教育ということで、日本の今の課題にはいくつか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うちの一つの大きな問題がここの問題になってますので、これを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예, 일본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주제는 일본의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다문화와 관련된 보육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통역은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저 넘어가고요.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죠. 今日の発表は大きく3つの点がありますけども、通訳の関係であんまり長く喋っていると最後までいきませんので少し短くして発表いたします。 예, 짧게 예, 제가 지금 다 얘기했어요. 짧게 예, 발표합니다. でまず日本の多文化の状況ですけども、これは、現在、少しずつそんなに大きくはないですけども少し微増しております。そして現在350万が外国籍の子で、全体の大体日本の人口は1億2000万ですので、大体 3% が、外国籍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韓国はもうちょっと多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예, 쭉 지금 그래프대로 보시면 2012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뭐라나 이렇게 상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추세인데 2024년 6월 기준 358만 명이 지금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3% 정도.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은 5% 정도 됩니다. はい、そして、そこの中で、どこの国が多いかというと、日本の場合中国が一番多くて、2番目が実はベトナムで3番目が韓国です。はい、そして今多くなっているのがフィリピン、ブラジル、ネパール、インドネシア、この辺りで大半を占めている状況でございます。 네, 보시는 대로 중국, 베트남 쪽 순인데요. 그 다음 필리핀 다음에가 브라질, 네팔,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で、ビザの区分からいくと、一番多いのが永住者で、これはまあ歴史的な原因で韓国の方多いんですけども、それ以外に日本人と結婚してしばらく経つと永住権もらえますので、永住者というカテゴリーが大体4分の1あります。そして現在増えているのが技能実習と特定技能ということで、これは日本の産業構造の中でちょっと足りない部分を補うために入れるというところですけども、これはこの特定技能実習は以前に専門的な知識がなくても日本に来て、そこで日本で学んで、それを技術を持って母国に帰ってもらうというような仕組みになっていて、このあたり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예, 여기 보시면 영주자라고 해서 90만 명 정도 되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제일 조선, 제일 한인, 우리 한국인이 제일 많고요. 주로 이제 결혼을 해서 계속 이후 세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여기 기능 실습, 기술 실습이라는 부분하고 특정 기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앞에 영주자와 달리 이 특정 기술이라든지 기능 실습을 하는 요 이주민들은 기술을 일본에서 배운 다음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약간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それでそうすると、いずれにしても外国籍の方の年齢は非常に若いです。技能実習生あるいは留学生の人たちが家族と一緒に来て、ここで日本で滞在す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子どもの数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います。そして特に多いのがここで分かるように0歳から4歳、あるいは5歳から9歳ということで、特に若い層の子どもが今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保育のところが関心を持ち始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예, 여기 보면 색깔대로 되어 있지만 0세부터 4세도 그렇고 5세부터 9세, 10세부터 14세 다 이게 다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점점 다 늘어나는. 예, 그래서 점점 외국인 여기 보면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이 굉장히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はい。で、そうすると日本の政府としてもやはり保育の段階ですね、幼児教育って言った方がいいですかね、幼児教育の段階を重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国の政策としてもここに重点を置き出している。ただし幼児教育は日本の場合義務教育段階ではないので、まだまだその初等教育に比べて関心は薄いという状況にまだあります。유아교육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아교육이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で、特に大事なのは多文化の場合、外国籍の子どもや親だけではなくて、日本国民全体でこうした問題を共有するっていうことが必要なので、このへの認識っていうところが特に重要になってきます。 네, 여기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외국인 유아에 대한 지원 이것뿐이 아니고 유아원, 유치원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강조하고 그런 보육을 중시하고 있습니다라는. 예,で、特に日本の幼児関連の雑誌で今多文化ということに関してどのくらい論文があるのかをちょっと調べてみました。で、実際あったのが20本です。で、日本の場合著名な保育関係の雑誌というのは保育学研究、乳幼児教育研究、国際幼児教育研究の3つの雑誌が主な日本の場合は幼児教育関連の雑誌で、その中に大体20年で20本ぐらいしかないということで、研究はまだそんなに多くない段階で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 네, 지금 다문화 관련된 보육,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육학 연구, 그 다음에 영유아 교육학 연구, 국제 유아 교육 연구처럼 이런 세 편의 학술지 중심으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나온 게 20편 정도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그 이 단계 연구가 일천한 단계입니다. 저기 で、そうしたその数少ない論文ですけども、課題としてはこのような7つの点を挙げ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けども、私なりにまとめると3つの観点が出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一つは保育者への多文化教育に関する研修や教材がちょっと少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ね。必要だということ。2つ目は地域との行政ですね。行政の支援というところが必要じゃないかという指摘。3つ目は保育者養成の段階でもう少し多文化に関する理解を深めるような過程を入れた方が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3つの指摘に区分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네,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눈으로 보시면 일곱 가지 정도의 어떤 동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 그 생각하시기에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저 나와 있는 그 보육교사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이 아직 없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 유아교육 관련된 지역 행정과의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문화 보육이 그 개념 자체가 지금 그 잘 안 되고 있다는 세 가지를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で、私自身も少し規模は大きくないですけども実態についてのアンケートをしましたのでその結果を少し報告したいと思います。いいですかね。 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134명 대상으로 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 저기 で、まず、外国につながりのある子どもの人数ということで、いわゆる外国籍の子どもを保育者がどのくらい関わってきたのかというところを考えるんですけど、これは現在のその保育者の勤めている保育士の勤めている機関です。保育園、幼稚園等で、何人いますかという時の図なんですけども、現在、ゼロというのも人が全くいないっていうのも 16% いるし、5人全体でですね、一つの園の全体で5人までっていうのが 44.8% ということで、一つの園の中でたくさんの多数を占めるという状況にはまだな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るということです。 네, 여기 근무지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육원 그 유치원에 외국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몇 명이냐 했을 때 가장 많은 거는 그 한 명에서 5명까지 얘가 한 기관마다 제일 많다는 44% 조사한 그 교원들 중에서요. 그 다음에가 없는 경우도 16%가 나왔다고 합니다. でまた保育士の方に聞いたんですけども、これまで、保育士の方っていうのはそれぞれ1歳児担当とか2歳児担当っていうことでいわゆる担任を持つんですけども、そこの担任として扱ってきた関わってきた子どもがこれまで何人いましたかという人数を聞きましたら、全く関わったことがないっていう方もまだ35人いるということで、必ずしも一般的にはなっていない。である人もこれまで1人だけあるいは2人から3人だけということで、そんなに保育士1人としても直接関わっている人は多くないという現状があります。 네, 그 여기 밑에 글로 써 있는 대로 경험해본 그 외국인 그 자녀 경험해보지 못한 그 교사들이 35%고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해도 한두 명 내지는 뭐 여기까지 해서 대략 한 4% 정도 뭐 이런 그 추세로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담당해본 경험이 없는 보육자가 많다는 것을 그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これが私だけの問題かということで、他の人が調査している内容をここでちょっと紹介しますと、やはり同じような状況がありまして、向こうの円グラフを見てもらえば分かるように、外国籍の子どもが幼児が在籍していますかという問いを出したときに、在籍しているが、半分以上、1人でもいればですけども、過半数いるんですけども、大体半分近くがいないということで、
在籍している園と全く在籍してない関係のない園ということで大きくもう二分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日本全体が多文化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くて、一部の集中地域が多文化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はここで見るように愛知県とか群馬県とか滋賀県で、これは製造業が非常に盛んなところで働く場所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も、いわゆるでそこに外国籍の人たちが多いと、そしてその子どもさん乳幼児が多い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네, 그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여기 한 집주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愛知 60.2, 군마, 시가라고 하는 요 세 지역은 그 일본에서 제조업이 많이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에 외국인 그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도쿄, 가나가와, 오사카, 후쿠오카 뭐 다 들어본 얘기겠지만 대도시 지역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아이들이 많은 유치원들이 있다. 그래서 주로 공장지대와 대도시 지역이 외국인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で私自身の調査の結果ですけども、じゃあ国籍は何ですかって答えたら、やはり中国が多くて、その次ベトナムで韓国、モンゴル、フィリピンということで、大体日本にいる在籍している子どもたちの国籍と大体同じ傾向です。たまたまモンゴルは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大体この傾向なので、そのアンケート自体も大体同じようなことを表しているのかなと思いました。 네, 그 일본에 지금 와 있는 그 일본 주변 지역, 동아시아 지역이 이주민들이 제일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중국, 베트남, 한국, 몽골, 필리핀 순으로 그 주변 지역 아이들이 많습니다. で、ここでじゃあ困った経験は何かということをいろいろ質問で聞いたんですけども、左に行く方がとても困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だと思いますけども、こちらがそうで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けども、一つずつちょっと説明していると時間になっちゃうので、まとめますと、上の方の3つぐらいのところを見ると、要するに言葉の問題があると、言葉が通じなくって、あるい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なくて普段困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ある。ただしその一方で下の9とか10を見てもらうと、子どもたち自身は別に困っているようでもないということで、小さな子どもはそんなに言葉の問題は大きく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が分かるということです。そこが分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예, 재밌는 건 그 위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빨간 그 숫자로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그 외국인 유학 관계에서 언어 문제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밑에 그 8번, 9번, 10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은 지금 언어 문제가 아니고 생활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긴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전혀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はい、そして、今度は保護者との間で、親ですね、親との間で困ったことは何ですかという時には上の方が特に多いんですけども、やはり、言葉の問題で、要するに保育者の方たちって、基本は日本語で、会話をするんですけども、なかなか伝わりにくい、という問題があって、どうしてもいろんなことを試すんだけどもなかなか伝わりにくくて、時々理解してもらえないという、園であったことを説明したいんだけどもなかなか親が理解してもらえないという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ので保育者たちは通訳がいたらいい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네, 이 유치원 그 보육기관이 일본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일본어를 학부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고, 또 하나가 그래서 그 가정통신문 이런 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교 물품들의 전달에 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어떤 선생님들의 입장입니다. はい、そしてあと保護者への支援というところで何が必要かと考えると、ここの真ん中のところの6番7番のところで見るように、保育者の人たちは何とか簡単な日本語で伝えた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努力はしていると。日本語で努力はしていて頑張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るんだけども、下の11、12、13のようなところが特に分かるように、
なかなかうまく伝わらないので、通訳が欲しいとか、外国語ができる、職員なり事務員の方なり、そういう方が常にいてくれたらいい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네, 여기 6번, 7번에 나오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그 외국인 학부모를 위해서 쉬운 일본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화 혹은 뭐 전화를 통해서 이제 그 상담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뭐 필요성으로 외국인 보육사라든지 그 다음에 통역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유치원 현장에서는 전혀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 그 특히 교사들은 학부모와 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할 기회를 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はい、それで、ここからちょっと多少面白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も、保育者の方たちが日々のところで困っているんだけども、こうした言葉の問題で困っている中で気づいてきたことがあって、日本には日本の保育の特徴が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 예, 그 아까 잠깐 말씀 나온 대로 그 언어 소통의 문제, 아이들은 그렇게 장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집에서 혹은 뭐 충분하게 그 집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에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직접 만드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でまずもう言っちゃう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一つ目の第一点目っていうのは、日本の保育所っていうのは廃材ですね。段ボールなどの廃材をものすごく使って自分たちで、例えばこれ滑り台です。これ段ボールで使った滑り台で自分たちで作って使うということで、日本の保育の場合は段ボールだらけ、段ボールでぐちゃぐちゃとは言いませんけど、たくさん埋ま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があって、これには外国籍の人の親たちが驚くということが1点目に分かります。 그 주로 이제 폐품 뭐 이런 박스 이런 걸 활용해서 뭐 그다음에 그 난방용 장치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 수공 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유치원 활동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で、実は他の国にも私は行ってるんですけども、こちらは左側中国、こちらは台湾ですけども、やはり整然としてて非常にきれいで、こちらはもちろんアートルームなので、物はやったら多い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ものが揃ってて、お金をかけてるなっていうことが分かるので、日本との大きな違いがある。日本は段ボール等がいっぱいあるんだけど、これはお金をかけたものがたくさんある。こちらは中国の方は非常に整然としてきれいなおもちゃがいっぱい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あ、これ少し小川先生、これ中国の그外国人幼児が通っている 一般的な幼稚園、外国人もいます。이거는 뭐 아까는 이제 그 일본에서의 어떤 유치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그 중국의 유치원의 어떤 오른쪽은요, 왼쪽.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대만인데, 확실히 아까 일본 유치원들이 그냥 폐자재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좀 약간의 열악한 여건이라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중국이나 대만은 유치원들이 상당히 좀 그 시설이 좋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で、日本の2番目の特徴っていうのは何かというと、自由保育、保育にはみんな一緒にやりましょうね、席に座りましょうねっていう設定保育と、あと自由にしていいですよ、自分一人で自由にしていいですよっていう時間があると、日本は自由にする方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ました。で、特に何をしててもいいっていうことで、子どもたちが好きなことをやれるという時間が多い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그 어느 유치원을 가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자유롭게 그냥 아이들이 그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들을 일본에서는 선호한다는 겁니다. 즉, で、逆に言うとこれは香港の幼稚園なんですけども、自由な遊びじゃなくて、英語とか中国語、漢字ですね、中国語の漢字を勉強しないとダメですよということで、実際に小学校のようなことをして、それを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すね。日本は何もない、一人でも遊んでていいですよ、こちらは勉強してくださいという、そういう大きな違いがある。 이게 홍콩 그 유치원인데요. 홍콩의 경우는 이런 나라들이 요즘 꽤 많아요. 애들 벌써 유치원 단계부터 글 배우고 영어 배우고 한자 배우고 하는 그런 유치원 교육인 겁니다. 부모들이 선호하니까요.
근데 역시 일본의 경우는 놀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간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ね。であと日本は自然のでの遊びを非常に重視してて、もちろんたくさんあるところとないところがありますけども、自然がもし近くにあれば常に自然と遊ばせるということを重視するんだけども、他の国ではそういうことは危険だということであまりやらせたがらないということも分かってきました。 그 일본에서는 가장 그 중시하는 게 이런 그 아이들이 스스로 노는 그런 자연 속에서 노는 그 자연을 중시하는 유치원인데, 다른 나라하고 차이가 바로 요 자연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で特に面白いのは外遊びということで、こちらは子供がこう水でジャバーって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ここでも、体はもう泥だらけ、服も汚い、ね口の中は砂だらけのようなのもよしなんだけども、これは日本の保育では普通です。ですが、海外から見るとこれは非常に危険だと。で日本は例えば怪我をしてもそれはもうそこから学べばいい。だけど海外の人だとこれは非常に危険だからやめてくださ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あって、かなりここは日本の特徴との摩擦が起きるところです。 이건 오가 선생님 주관이기도 한 건데요. 일본의 유치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진흙탕에서 물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유로운데, 그다음 그러다가 혹시 뭐 이렇게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어떤 그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배움을 알게 되는, 상처까지도 교육이다라고 보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이게 일본과 다른 그 나라들의 어떤 유치원의 차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기 우리도 그렇죠. 그 비슷한, 이제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아이를 안 보내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でもう一つここに関連して重要なのは、日本の特徴っていうのは見守るっていうことで、例えば子供と子供が喧嘩してますと、喧嘩していますった時にすぐに保育者は割って入らないといけないが普通なんだけども、日本はずっと見てます。ずっと見てて子供たちで解決してくださいと、これが日本なんですね。そうすると外国籍の子はなぜやったと、子供が危険だということで怒り出すということで、日本の特徴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ずっと見てるんですね。ずっと本当に日本の保育者は。 좀 고민할 부분이긴 한데요. 그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심지어 아이들끼리 싸움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 보육교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교육적으로 관찰하고 좀 더 그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싸움을 조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그 교육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다른 나라하고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だからまあ日本の場合はすぐにこう切れたりとかこれはあるんだけども、 어린아이들 시절부터 그래서 상처난 애들이 많다는 게 그런 이유랍니다. 例えばこれ中国、台湾かな、中国と台湾ですけども、砂場があって、砂場もきれいなんだけども、砂場が確かにあるんだけども、ここの青いところは非常にこうマットレスのような感じで、転んでも怪我をしないようにっていうような配慮をしているし、非常にきれいで汚れないように配慮しているんですね。日本は泥だらけになっても大丈夫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ことで非常に保育館に違いがある。 예, 그 골자만 말씀드리면 중국, 대만인데요. 이게 보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되게 안전한 운동장으로 다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은 유치원들이 그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처럼 이렇게 단단한, 혹은 뭐 그런 다쳐도 그 뭐 쉽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여건이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ですので韓国の方が実際どっちなの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興味深い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自由記述のところですけども、一つの問題は研修がこうしてこう日本の、保育の仕方に対して多少こう疑問とか摩擦が起きるんだけども、これを理解するためにも研修が欲しいということなんだけども、これが現在なされていないという課題があります。 지금 그 맨 밑에 나오는 것처럼 60% 이상의 유치원들이 그 이제 다문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성을 느끼지만 실제 연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であとは、行政的な支援としてはやはり通訳なんですけども、通訳がこう義務教育段階ではない
保育のところで、幼児教育のところで通訳までお金をかけるところがまだ行っていないというところがあって、ここがもう一つ行政的な支援が必要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います。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 이제 다문화 그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그 통역 번역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수 문제, 이게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で、もう終わりますけども、あとは保育士の人たちは外国の保育やこと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と。例えばもう一つ例を挙げると、子どもは日本の場合は園の中に来たらなるべく服を脱いで薄着でいる。なんだけど、外国籍の子たちは親はなるべく子どもに冬とかなんかは厚着させ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その方がいいということを言う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ような違いがなぜかっていうのをよく知りたいということを保育者の人は言っています。 여기 그 외국 문화, 습관, 언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여기 외국의 보육 및 교육을 통해서 그 외국의 그 이주민 자녀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제도를 그 이해하려고 그 다문화 보육 교사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はい、じゃあこれで終わりますけども、最後で、今全体的には外国籍増えてるけども、まだ全体的なことではなくて特定の地域だけの問題でなってて、まだそんなに国民的な関心までいって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が1点で、もう一つは行政の支援を必要としてるんだけどまだそこもいっていないという点が2点目。そして3つ目は外国の教育や保育者との違いを理解するような研修みたいなのが必要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ところが今課題として上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 보면 뭐냐면 외국과 연결있는 그 담당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연수, 그리고 어떤 아까 그 나왔지만은 일본의 유아교육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외국의 보육과 비교해서 좀 발전시키는 문제. 마지막으로 그 문화 차이로 인한 혼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오광하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윤종혁 선생님께서 너무 잘 통역해 주셔서 더 재미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잘 논지 전달 이해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빠른 다문화화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라서 이제 한국의 이제 기초교육 정책에 반영할 사례가 이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정 토론으로는 이제 동국대 학교 종합안전연구소의 조상식 선생님,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의 윤정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0분씩 시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조상식입니다. 오광하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 느낀 게 한 10년 전에 제가 여수에서 그 어린이 놀이터 박람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독일 유명한 그 독일 출신의 그 놀이터 설계자분이 놀이터를 이렇게 설계하는 그 제안을 말씀하시는 게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아마 오광하 선생님과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적당히 위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교육적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그 동국대학교 학교 종합안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소위 탑다운 형태의 문제 해결형 연구소인데요. 우리 오광하 선생님의 그 발표 주제 키워드가 이제 다문화 보육인데 저희 연구소 주제와 이제 비슷한 걸 제가 끼워 맞추느라고 이제 유보 통합과 관련된 공제 통합 부분을 한번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이렇게 논의를 좀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교육부의
교육안전정책과의 과제들을 1년에 한 5개 내지 6개 이렇게 탑다운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공제 통합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 오가와 선생님은 보육 부분을 12세까지 이렇게 통계로 제한하신 거 보니까 조금 넓게 이렇게 레인지를 두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보 통합은 0세에서 5세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보 통합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사실 거의 20년 이상 국가 취약전 아동의 교육 아젠다로 굉장히 많이 다뤄졌어요. 근데 한 번도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보 통합의 쟁점이 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행했던 공제 통합이 유보 통합의 또 하위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은 이제 소위 기관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기관을 통합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에요. 근데 유보 통합으로 실제로 이미 이관이 됐습니다. 교육부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난 정부죠. 이미 윤석열 정부 때 교육부에 유보 통합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저희 그 하위 과제는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제 통합도 한번 연구를 해봐라 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공제가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학교 공제는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형태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구를 통합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들 과제였는데, 일단 유보 통합을 추진하기 배경은 보시면 우리 자료집 197쪽에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좀 정책적 효과는 굉장히 커요. 이를테면 이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면서 굉장히 기간이 오랫동안 분리 운영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간극을 줄이자.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합에 찬성하고 반대가 오랫동안 맞붙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가 사범대 학장하면서도 유아교육을 이제 우리 그 교육대학원에 개설할 때도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쪽 그 단체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뿌리 깊은 어떤 불신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떤 당사자들, 주체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찬성 쪽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면, 먼저 통합하게 되면 보육기관의 시설 이용이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보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교사대 영유아 비율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까지 조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무상교육을 보육 단계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사 연수 체계가 좀 분리돼 있는데 양성 과정을 통합할 수 있다.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유아, 그다음에 보육 프로그램도 통합할 수 있다. 그런 부분. 특히 이제 학교 가는 그런 이음 연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도기 단계의 교육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도 나름대로 막강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각 단계의 그 전문성이 저하되고 교원 양성 체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뭡니까? 우리 유치,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고등의 이 학년 간의 교사 양성 기간을 체계화 전문화시켰던 이유가 나름 다 있거든요. 근데 보육 단계하고 유치원 단계를 통합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산 부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부하고 지자체에서 이 통합 이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서로 떠맡기고 있는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신뢰성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는 현장 의견이 배제됐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쪽하고 보육 쪽의 현장 교사들이 현실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거 하겠다 그러는데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보 통합의 배경 하에 공제 통합 문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제였는데 해봤더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공제 소관 기관이 학교 안전공제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 기관이 다릅니다. 오랫동안 달리 운영돼 왔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법적인 기반도 학교 안전공제에는 학교 안전법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공제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 안전공제에는 법률이 탄탄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공공성은 보장이 돼요. 근데 어린이집 공제에는 그렇게 보면 공공성이 약하고 안정성이 불안해 보이지만 보육 단계 아이들의 사고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통합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제 교육부가 여기서 이제 뭔가 선택을 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뭐 액션 플랜을 만드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게 먼저 첫 번째는 현행 모델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맞다라는 것. 이거 틀린 건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학교 안전공제에 어린이집 안전공제를 통합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안전 사고 유형에 대한 어떤 차별성 부분이 약해지면서 좀 무리는 있는 그런 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령에 따라서 이원화를 통합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일종의 한 지붕 두 가족을 두는 거죠. 학교 안전공제하고 어린이집 공제를 따로 운영하되 우산을 한번 씌워주겠다는 그런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원화를 하는데 어린이집 안전공제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안전공제가 정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방문하고 그쪽 당사자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고의 유형이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유치원 단계 애들하고 보육 아이들의 그 안전사고 부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취지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제안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보면 유보통합 물론 공제통합을 포함해서 유보통합이라는 게 제도적인 통합인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행정적인 기관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은 사실은 안전사고 예방이고 안전에 대한 이제 최대한의 보상이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정책에 대한 접근도 그렇게 큰 범위 내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윤정혁 선생님 발표 듣고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오가원 선생님 처음에 저 PPT를 받아보고서는 이제 그 사진들 내용을 보고서는 이제 뭔지 잘 몰랐는데 그냥 유치원 뭐 이렇게 분위기를 보여주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들었던 소문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 추운 겨울에도 학교를 보내면 반바지를 입혀서 보내야 이렇게 그 학교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두꺼운 파카 잠바 이런 거 입고 가면 그 뺏어가지고 얇은 그 옷만 입고 뭐 하교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서가 왜 나왔나 했는데 그것 조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는 느낌 받으면서 하나 좀 느낀 거는 그 다문화 보육 단계에서 아까 느꼈다시피 어떤 뭐랄까요 아이들을 일본인처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서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그 다문화 정책 좀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좀 철학적으로 동아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좀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 외국인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점 포인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많이 느꼈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냥 우리 저 오가 선생님의 글을 그냥 제가 느꼈던 거, 그 과제, 우리 같이 한일이 한국 일본이 같이 할 수 있는 과제가 뭔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은 보면 그 대부분 요즘 보면 일본 정부가 만드는 그 많은 그 정책들이 대충 보면 한 2040년까지 내다보고 하는 그 좀 편하게 가는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뭐 고등교육도 구상하는 거 보면 뭐 2040년 구상, 그다음에 뭐 국제사회도 원래는 2030년까지 했다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제가 여기 써놨지만 디지털 그 유엔에서 내놓는 그 교육 분야 디지털 교육 혁신 보면은 2050년 그 이슈로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문화 일본에서의 다문화 보육 정책도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전체 인구의 3%를 넘어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40년, 50년 그 미래 사회에서 보고자 하는 일본 사회를 생각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여기 써놨지만 일본은 지금 약 3%에 해당하는 358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3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58만 명이에요. 그래서 5.2%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5% 넘어가면 다문화 사회로 이제 그 인정하는 국제 사회가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 보면서 제가 조금 많이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그 오가와 선생님 그 글에 보면 나오지만은 일본에서 어떤 이주민 중에 외국인 노동 인력 규모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능 실습 내지는 특정 기능에 대한 어떤 연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 일본 사회에 어떤 적응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이 노동력 인구가 아까 말한 그 350만 명 중에 204만 명이 그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17만 명이에요. 보니까 데이터가 이게 아마 정확할 거예요. 그 우리는 17만 명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그거 단순한 일용직 뭐 이런 거 포함하게 되면 한국의 경우 40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린 적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게. 이제 그 분석 보면은 임금 구조가 좀 문제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쌉니다. 그래서 한 달 외국인 그 평균 노동자 임금이 한 200만 원도 채 안 돼요. 근데 그 우리는 240만 원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보고서에서 한번 좀 분석해서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일본이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가족 단위 이주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하면서 그 일본 내에 정착하는 문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그 여기서의 그 문제는 아니지만은 외국인 유학생 혹은 뭐 이주민 그 수용 정책에서 한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단위라든지 혹은 뭐 그 어떤 유학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우리 사회에서 그 기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새로운 교육 이주 정책을 좀 전개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지금 그 오가와 선생님의 다문화 보육도 사실은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외국인들이 일본 내에 정착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정착하는 단계에서 가족이 오게 되고 혹은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다문화 어린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의무 교육이 아닌 유치원 단계부터 지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다. 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 사회도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뭐라 그러더라 일본 말로 그 있어요. 초 1학년 절벽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새로운 세상이어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4월, 5월 그 첫 학기 이때 굉장히 그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교사 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긴박감을 가지면서 아이들 생활을 이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기예요. 특히 이제 그 저 뭐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저 학교 생활 때문에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전에 보육, 그다음에 초등학교 단계로 연결 뭐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그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오가와 선생님 어떤 문제 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136명인가 4명 그 연구한 거요. 그거 봤을 때 조금 제가 좀 느낀 거는 앞으로 이 연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게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그 한국에서는 안산이라든지 저기 어디죠? 그 저 거제 뭐 이런 지역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이주민 집단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계라든지 그 유라시아.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러시아어를 알아야 되는데 학교 교사 중에서 영어까지는 해도 러시아어까지 아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교육이 안 되는. 예. 그 교육부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 그다음에 영등포 이남 그 시흥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거제 지역 같은데 새로운 어떤 이주민 그 러시아계 어떤 이 부분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조업 분야, 예, 뿌리산업 분야가 많은 아까 말한 뭐 나고야 아이치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수도권은 또 다른 어떤 쟁점인 것 같아요. 도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렇게 집중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치원들이 그 거기에 그 집중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이제 아마 좀 앞으로 어떤 그 문제가 될 것이면서 다문화 교육 집중 지역하고 전통적인 그냥 일반적인 지역을 비교하는 그런 연구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비교 연구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분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좀 약간 죄송하긴 하네요. 그 외국인이 그 다른 나라 저기 연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여기 뭐 아무래도 이렇게 비교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제 저의 문제인데. 한국과 일본 간의 다문화 교육도 참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된다고 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공단 지역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실용 도시들, 사실은 오가와 선생님이 그래서 금년 봄에도 저 다문화 한국의 다문화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미묘한 문제인데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00년 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디아스포라 그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의 식민지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디아스포라 예를 들면 그 현재 일본과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그 동포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롭게 그 해방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그 우리 같은 경우도 브라질 뭐 이런 남미 쪽으로 간 이주민 뭐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주로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브라질계 남미 쪽에 상당히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는 그 동포들 동포교육 그리고 한국에서 보는 동포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다문화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저하고 오가와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그냥 개인적으로 혹은 뭐 한국 일본 차이에서 좀 봐야 될 어떤 그런 앞으로의 비교 연구가 아닐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거기 나와 있지만은 역시 그 다문화 교육은 역시 그 교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연수 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그 보육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떤 서로 다른 문화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문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에서도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새로운 표현으로 해가지고 통일 교육이 혹은 평화 통일 교육이 우리 어떤 정부의 미래 이슈인 것처럼 앞으로는 다문화 문제 혹은 뭐
그 좀 복합적인 국제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 중요한 계기 수업 이상으로 중요한 어떤 교육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좀 천천히 가면서 제가 마지막 써놨지만은 좀 우리도 이런 거 너무 섣부르게 가지 말고요.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뭐죠? 자신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하나로 통일하는 문제가. 그래서 2013년부터 해서 50년을 내다보고 그 기획 이슈가 2063이에요. 예. 50년 후까지 어떻게 좀 해보자. 예, 저희도 지금부터 좀 찬찬히 한 앞으로 한 40년, 5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이 다문화 교육을 좀 이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오가와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추가적으로 있으실까요? 2人のと討論について何とか印象とか事前にあれを見ていた中での回答になりますけれども、一つの幼保連携のことを言われ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幼保っていうのは幼稚園と多分保育所ですね。でそのところは今日本が進めているっていうことで、そこのはなぜかというと基本的に子どもが減ってるのになぜ足りないのか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基本的に今までは結婚した後女性の方が子どもの面倒を見るというところ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現在もちろん核家族と女性の社会進出によって、女性が仕事を持つようになった時に子どもをどうするかっていう問題が出てきてたくさん出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が今行政の方で追いついていないという問題、そしてその足りない場合なんていうんですか、必要な人から要するに順番にやるので例えば休養でその子どもがどうしても見れないとかいうことの方の方に、順番が回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結局預けたい人が全然預けれない状況があるっていう、それを解決するための一つの策として、こういう幼保連携が出てき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ちょっと長いかな。조금 길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그 아이들의 어떤 보호자, 멘토 입장에 있는 주로 이제 어머니죠. 그 여성의 입장에서 그동안 가정을 중심으로 지켜왔던 것이 이제는 여성들도 그 일본 내에서도 여성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신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보육원 그리고 뭐 보육 유치원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앞으로 중시되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저기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제 그러네요. 앞으로도 보육은 그런 어떤 그 여성의 어떤 그 노동과 그 여건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걸로 아마 끝나겠습니다. 예.ユン先生の方ですと比較研究みたいなところというのの重要性をおそらく指摘されてたんだと思いますけども、やっぱり重要だなというふうには常に考えています。で今多文化によって今日本の保育士っていうのは日本の保育の現状を理解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っていう問題があります。ですので特に韓国っていうのは多文化という点では日本よりもかなり一歩二歩先に進んでいるような感じがイメージを持っているので、いろんな経験っていうのが多分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でそういうのを少し学んでみた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っていうことを一つ思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もう一つはその通訳の問題が非常に問題に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このタイトルの AI ということになるとやはり今のその通訳の機械がもっともっと性能を上げたことによって喋ったらすぐに
出るような時差というか時間感覚なしですぐに出るようなのがもしそういう機会ができればおそらくこの問題はかなり下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もと思うのでやはりこの AI 時代っていうのの、の進歩っていうのがここの多文化にも影響を与え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をちょっと聞いてて思いました。以上です。 두 번째 얘기는 조금 표정으로 제스처로 아시겠죠? 네.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이제 비교 연구로 한국과 일본 간의 저 다문화 보육 문제 이런 비교를 통할 때 사실은 자기가 조사를 할 때도 보면은 한국이 더 심하게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 같다는 느낌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어떤 연구에서 중요하게 주는 시사점인 것 같다고요. 아마 봄에 왔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말씀이고 두 번째 얘기는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 다문화 보육의 제일 큰 문제가 일본 선생님들이 보육 교사들이 얘기를 할 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런데 AI 시대가 되면서 어떤 통역기를 금방 달게 되면 금방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아이와 외국인 아이와 보육 교사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가와 선생님 발표를 중심으로 이제 조상식 선생님, 윤종혁 선생님의 토론을 통해서 한국 기초교육의 쟁점 중에 하나인 유치원 어린이 통합 관련한 이제 문제점과 그리고 그 방안 살펴볼 수 있었고 또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점을 연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협력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더 많은 정보 풍부하게 알아갈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